신시장 진출 방법의 이제 첫 번째가 제가 이제 수출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수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간접 수출이고 또 하나는 직접 수출이다. 간접 수출을 한다면 이 기업 A가, 그렇죠? 이제 딱 보니까 그림이 미국이네요. 그렇죠? 미국의 기업 A가 해외에 이 반도체, 그렇죠? 이 칩을 수출하고자 하는데, 해외 고객에 판매하고자 하는데, 직접적으로 수출하는 게 아니라,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C도 잘 모르고, 이 지역도 모르고, 현지 분위기도 모르고, 가격도 잘 모르고. 이때 기업 A는 나는 반도체만 잘 만드니까 기업 B가, 그렇죠? 기업 A에게 내가 네 반도체를 사서 해외에 수출하고 싶어. 나한테 납품할래? 그럴까? 서로 간에 계약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업 B가 기업 A의 반도체를 받아서 기업 C에게 넘겨주는. 한마디로 제조는 A가 하고 판매는 B가 하고 소비는 C가 하고 이 방법이죠. 그래서 얘가 제조하고 얘는 판매하고 얘는 소비하고, 소비는 아니죠. 얘는 이제 현지국에서, 그죠? 수출, 지금 이제 수입국의 소비자들에게 유통, 판매하는 그런 방법을, 이 과정이 바로 우리가 지금, 예, 간접 수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indirect export라는 표현을 씁니다. direct는 뭐, 그렇죠? 직접이고, 그래서 indirect는 간접이니까 간접 수출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간접 수출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돼 있죠. 과거에는 대부분 다 간접 수출이 있죠. 대부분이 아니죠. 다죠. 한마디로 지금 그림에 보시면 딱 보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 유명한 실크로드죠. 실크로드. 중국의 실크 내지는 그렇죠. 그 비단을 가지고 서역에 장사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분들이 카라반들을 가지고 와서 갖다 팔고, 그렇죠. 이런 과정에 있어서 무역의 이득을 볼 수 있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간접 수출 무역이었었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이 길이 너무도 멀고 너무도 위험하니까 야 이렇게 좀 가는 방법 없어 이렇게 그죠 해안가로 그래서 뭐 길을 찾으려고 많이 뭐 노력을 했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역사적으로 실크로드를 통해서 서양과 동양의 문물을 그렇죠 서로 교류하게 했던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죠. 물론 뭐 교육을 통해서 그죠 이 상인들이 중국과 이쪽 지방, 그죠? 이쪽 지방 이렇게 다니면서 물건을 왔다 갔다 교류할 수 있는 이런 행위를 했었기 때문에 동서양이 그저 끊기지 않고 서로 간에 교류를 하면서 중국의 문명 또는 서양의 문명 뭐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다. 거기에 우리나라도 이런 그죠? 서양의 물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니까. 그래서 교육은 한 국가의 경제력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만 정치, 사회, 문화적인 측면도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뭐 교육을 막거나 물론 이제 막는 이유도 많이 있겠죠. 그럼 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실업의 방지라든지 뭐 국내 산업의 보호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장기적 그리고 멀리 내다봤을 때 국가와 국가 사이의 교역은 좀 자유롭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 아시죠? 자꾸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전 세계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한국을 배우자. 뭐 코로나 때문에 좀 우리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해외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미지, 국격이라고 하죠. 국가의 그 격,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런 성향, 우리 사람들 성향 지금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고 있죠. 야, 한국에는 슈퍼에 화장지가 있어. 이게 6개월 전에 말도 안 됐던 이런 그 화장지가 있어서 존경받는 국민이 돼버린 그렇죠? 마스크를 잘 안 사서 존경받는 그런 국민이 되어버린 참, 참 재미있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좀 어렵고 그렇죠? 힘들지만 이런 기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려움과 위협이 나중에는 새로운 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도 빠른 종식을 기원하면서 수업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간접 수출의 대표적인 사례 실크로드. 그렇죠? 네, 기억하시죠? 최근에 간접 수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중국의 따이궁이라는 표현을 하죠. 따이궁, 뭐 따이공, 따이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보따리상이라고 하는데 그냥 보따리상 하지 말고 그냥 따이궁을 합시다. 뭐 보따리상 맞아요. 그러니까 보따리에 이렇게 메고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따이궁처럼 하고 있죠.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내에서 뭐 화장품이라든지 조금 이제 그 용량이 작으면서 가격이 큰 쌀 같은 거 갖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건 굉장히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망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화장품이라든지 뭐 현지에서 요구하는 좀 값비싼 그런 물건들을 네, 뭐 가격 비싼 거 말고 그렇죠? 해서 이제 하는데 한마디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사서 중국에 배를 타고, 그러니까 배를 타고 중국에 가서 거기에 물건을 팔고, 그리고 한국에서 또 좀 가격 차이가 높은 제품들을 또 메고 들어와서 한국에 팔고, 이렇게, 그렇죠? 앞에 얘기했던 그런 서역의 그 상인들처럼 중국의 딸공들은 우리나라 이제 기업 형태로 들어오기도 하고 1인들이 와서 화장품들, 면세점 화장품들 엄청나게 사가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지금 국내 면세점들이 그 아사 직전까지 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국내 소비자들, 첫 번째, 국내 소비자들 해외여행 안 나갑니다. 그러면 해외여행 나갈 때 무조건 들렸던 1호, 첫 번째 들리는 곳이 각종 면세점들이죠. 뭐 백화점 면세점이라든지 면세점 그 가게 그 상점들을 많이 들려서 첫 번째로 하는 게 제품, 기존에 이제 세금을 조금 부담스러웠던 제품들에 대한 구매를 해서 나가는데 문제는 이제 해외여행을 안 나가고 사회적 거리 나가봐야 지금 좋아하는 나라가 없죠. 내 돈 쓰고 나가서 뭐 복윤 장가 뭐 이런 게 눈빛 할 거 없으니까 아예 안 나가고 있고 두 번째 중국 딸공들이 못 들어오고 있죠. 안 들어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국내 면세점들이 거의 다 굉장히 위험에 처져 있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이 시장에서 위협에 빠지지 않은 기업은 없습니다. 그만큼 어렵죠. 가장 대표적으로 어려운 기업,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예, 여행업, 첫 번째. 그리고 여행업과 결부된 항공업, 시장들, 백화점들, 다 어렵습니다. 지금 다 어렵고, 이런 시기에, 이런 시기에 뭐 저희를 다 도와주고 싶지만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첫 번째는 수술 한번 극복하고 그리고 정부가 세금이라든지 뭐 자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대출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도 도와주고 국민들도 조금만 더 참았다가 이제 소비를 통해서 기업들을 도와줄 수 있으니까 모든 국민들이 다 지금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시면서 그래서 중국의 이 따이공들이 과연 우리나라 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가장 대표적인 간접 수출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출의 두 번째 방법인데요. 바로 직접 수출이죠. 기존의 간접 수출은 기업 A가 여기에서 만들고, 그렇죠? A에서 만들고, 여기에 기업 B에게 판매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여기는 이제 좀 그림을 하나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A였고, 그렇죠? A라는 기업이 만들어서 판매 기업인 B에게 넘기고, B가 또 현지국 판매 기업인 C에게 넘기는 이런 방법이 바로 직접 수출의 방법이죠. 직접 수출은 뭐가 좋냐면, 예, 첫 번째, 수수료를 안 줘도 되니까, 그 기존의 수출을 대신해주던 기업이 가졌던 수수료를 내가 다 갖겠다는 거죠. 그게 가장 장점이죠. 그리고 과연 이 현지국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 어떤 제품을 원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왜? 나는 만들기만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직접 만들고 내가 직접 수출하니까 현지국 내지는 현지국 기업들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 다음번에 새로운 신제품을 만들거나 새로운 연구 개발을 할 때는 그 소비자들의 욕구, 그 현지국 기업들의 그 희망 사항을 그대로 제품에 녹아들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 시장은 거의 우리 기업들만
우리 제품만 판매할 수 있는 확보한 안정된 시장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기업들이 간접 수출보다도 직접 수출을 선호하는 이유가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이유는 수익이 커지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시장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소비자들, 기업들의 욕구를 그 제품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장점만 있을까요? 아니죠.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단점은 첫 번째가 뭔데요? 예, 위협이 커지죠. 위협이란 것은 예를 들어서 현지국에서 갑자기 우리 제품에 대한 소비 불매라든지 또는 이 현지국의 이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기업의 제품들 또는 어떤 법적 규제들 같은 것들을 높이게 된다면 만약 이게 직접 수출일 때는 기업 A가 첫 번째로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간접 수출이라면 판매하는 기업이 그 위협을 어느 정도 흡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수출하게 되면 수익은 높지만 그만큼 못 높아진다? 그렇죠. 리스크도 커진다.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HR이라는 표현 쓰죠. HR. 그렇죠. HR.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높은 위험에 높은 수익이 있다.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부담해야 된다? 그렇죠. 높은 리스크를 부담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접 수출에서 직접 수출로 전환되는 것이겠죠. 간접 수출의 형태 중에 본사와 지사 간의 거래란 게 있습니다. 본사와 지사와 사이의 거래란 것은 무엇이냐면 국가 A, 딱 그림이 영국이죠. 그렇죠? 영국의 기업이, 영국 딱 기업이 뭐 다른 지역, 다른 지역, 뭐 이쪽 이제 딱 보니까 아시아 쪽이죠. 아시아 쪽에다가 자신들의 자회사를 하나 설치합니다. 설치해 놓고 기업 A에서 기업 A에게로, 그렇죠? 우리 기업에서 우리 기업에게로 수출하는 형태죠. 이게 바로 본사와 지사 사이의 거래인데, 뭐 장점은 우리 기업에게 판매하는 거니까 뭐 가격, 뭐 경쟁력, 뭐 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 국가에서 또 뭐 세금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어떻게 보면 다른 기업에게 넘긴다거나 다른 기업과 거래하게 되면 그만큼 리스크가 수반이 돼야 되겠죠. 거래처를 바꾼다거나 뭐 일명 이제 속된 표현으로 가격 후리기, 기존에 받던 가격에서 더 싸게 달라, 아니면 너희들 제품 보이콧 하겠다, 이런 위험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우리 회사를 하나 더 만들자, 어디에? 현지에. 그리고 우리 기업과 우리 기업 사이의 거래처럼 그냥 지방에 있는 공장에 물건 납품하듯이 또는 지방의 판매법인에게 제품 납품하듯이 이렇게 하게 되면 기업에게는 그만큼 이제 손해가, 그 리스크가 절감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장 확보도 더 쉬워질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꼭 발생을 합니다. 이유는 이 기업들이 자신들의 국가, 이 본국의 이제 세금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또 방안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뒤에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금의 이제 활용에 있어서는 이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다 공부를 했던 기업들이고, 이제 브랜드 같이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기업들이죠. 1, 2, 3, 4, 마지막에 샘성, 기억나시죠? 복습하는 겁니다. 자, 이런 기업들이 해외에다가 자신들의 자회사를 하나 만들고 서로 간에 거래를 하게 되면 이제 수익이 이제 창출이 되겠죠. 그런데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본사가, 내지는 이제 본사가 어디에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주축이 되는 곳은 바로 미국이죠. 미국의 세금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동남아시아나 뭐 어떤 뭐 지역들보다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애플,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IBM 뭐 이런 기업들이 굳이 장사를 많이 잘했는데 국가의 세금이 너무 높아. 그럼 좀 방법이, 물론 기업은 살아있습니다. 기업은 살아있기 때문에 찾습니다. 좀 방법이 없을까? 꽁돈은 아니지만 좀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찾는 게
그러면 미국에 있는 이 기업들이 그 현지에 있는 기업과 거래할 때 그 수익을 최대한 그쪽에 남겨주는 거죠. 그쪽에 이제 세금을 싸니까. 그러면 수익이 있는 곳에,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으니까 미국 현지에 있는 이런 기업들은 그렇게 큰 수익을 얻지 못했다면 세금이 낮아질 것이고, 현지국에 있는 법인들은 수익이 높아졌으니까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현지국은 미국에 비해서 현격하게 세금이 낮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열받은 상황에 직면한 이 사람이 바로 트럼프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얘네 봐라. 분명히 장사는 미국에서 이렇게 잘해서 수익을 많이 얻었을 것 같은데 쓱 봤더니 또 세금은 또 덜 내요. 그래서 이것들이 뭐 하는 거야 했더니 딱 꼽은 거죠. 근데 또 이게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구글은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렇죠? 왜 나만 갖고 그래? 나만 그랬어? 얘도 그랬고, 얘도 그랬고, 얘도 그랬는데 왜 꼭 내 이름이야? 왜 꼭 내 이름이야? 한마디로 한 놈만 팬 거죠. 그래서 그 세금을 우리가 구글세라고 합니다. 구글세. 구글세에 대해서 한번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사와 지사 사이 거래에 있어서 세금을 과도하게 적게 내기 위해서 현지국 법인에 과도하게 이제 수수료 내지는 사용료가 이런 것들을 몰아줌으로써 낮은 세율로 전환시키려는 그런 행태를 방지하고자 매기는 세금을 바로 우리가 구글세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글세. 구글세. 그렇죠?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제일 억울하겠죠.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밑 내용이 바로 조세 회피입니다. 조세 회피가 뭐냐면 회피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덜 내자는 거죠. 그러니까 조세권자 입장에서 조세 회피이고, 그렇죠.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절세죠, 절세. 절세와 회피, 뭐,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지적재산권의 사용권이나 변인정 수수료 등을 통해서 최대한 가장 낮은 세율이 있는 그런 곳에 보냄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렇게 보냄으로써 뭐가 발생하게 되냐면, 이거는 영업활동, 경영활동 속에서 했으니까 바로 뭐다? 그렇죠. 비용 처리하는 거죠, 비용. 비용 처리를 함으로써, 비용 처리를 한다는 얘기는 경영상에 필요한 거고, 영업상에 필요한 거니까 영업비. 그래서 세금을 면제받게, 왜? 좀, 설마지만, 물건을 만들어 팔았을 때 다 단기 이 세금을 낼 때는 모두 뭐 매출액에 대해서 내는 게 아니라 매출액에서 매출한 거를 빼고 영업비, 판관비를 빼고 해서 단기 수익, 차감전 순이익 뭐 이런 표현을 써서 나중에 딱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이런 사례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나 개인 사업자 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거를 지금 다 세금을 내기에는 너무 아깝다. 좀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 이제 뭐 나쁜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차를 산다거나. 근데 차를 사는데 본인 이름 사는 게 아니라 회사 이름으로 사죠. 법인 이름으로. 하게 되면 법인에서 그 차를 사용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그럼 이거는 영업에 필요한 거네? 그럼 자, 비용 처리해. 자, 비용 처리해줬더니, 세금을 훨씬 더 현저하게 덜 내는 거죠. 가장 극단적으로 어떤 회사에 영업에 사용하겠다고, 람보르기니를 샀어요. 람보르기니에 과자를 싣고 배달을 한다? 막걸리를 싣고 참 그렇다. 그래도 뭐 회사 차니까 어쩔 수 없. 이게 바로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본국의 수익을 좀 절감을 시키고 그래서 세금의 혜택을 받는 것. 자, 그래서 그걸 방지하고자 하는 것들이 구글세.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뒤에서는 이 부분, 그렇죠? 조세회피, 그래서 조세회피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회피라는 단어를 이용을 해서 조세회피 지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회피 지역은 텍스 헤이븐이라고 쓰고요. 여러분들 헤이븐에 교수님 여기 이자가 빠진 것 같아요. 아니 안 빠집니다. 이자 원래 없습니다. 헤이븐은
은닉처럼 뜻이에요. 숨는 곳, 뭐 사냥감들이 도망가는 곳, 숨는 곳, 텍스 헤이븐, 조세 회피 지역이 맞죠. 그래서 조세 회피 지역은 뭐 조세 천국이라고 하는데 천국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해분 아니야 하는데 헤이븐이 맞습니다. 조세 회피 지역이고요. 자, 조세 회피 지역이란 것은 세금을 거의 무료로 해주겠다는 거죠. 뭐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세금이 있어야만 국가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세금이 없는 국가는 거의 없는데 국가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역이죠. 어떤 섬 내지는 그런 지역에 조세 회피 지역이라는 지역을 만들어 놓으면 해외에 있는 법인들이라든지 이런 뭐 기업이라든지 여러분들 기업이 꼭 좋은 사업만 하는 기업은 만 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쁜 사업을 하고 나쁜 것을 팔고 하더라도 이제 기업의 형태를 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 신세계 영화에서 다 깡패잖아요. 그렇죠? 조직 폭력 과거에는 다 조폭들이었고 깡패들이었고 막 청부 뭐 이런 거 하고 막 이랬었는데 어느 순간 쓱 봤더니 금융권에 진출했고 건설하고 유통하고 신세계라는 그룹을 만들었잖아요. 신세계는 그 그룹이 아니죠. 이제 제목이 이제 신세계였지만 아무튼 그런 과거의 그 역사, 흑역사를 지우고 현재는 기업 형태이지만 그래도 주력 수익이 창출되는 곳은 그렇게 과히 좋은 곳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돈들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더티한 좀 피 묻은 돈들을 조금 좀 세탁을 해야겠다. 클린한 깨끗한 돈을 세탁을 해야겠다. 그럼 돈을 돌려야겠죠. 돌린다는 표현은 해외로 이전을 시켜서 저 거래를 통해서 자꾸 이제 거래를 시키는데 그런 거래를 본국에서는 못하죠. 은행 마약판 돈을 은행에 넣으면 딱 걸리죠. 그래서 그런 돈들을 해외에 그래서 돌림으로써 클린한 돈을 바꾸기 위해서는 돈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돈을 또 들고 들어갈 수는 없죠. 돈을 막 1억 달러를 가방에 막 메고 들어가고 불가능하죠. 그럼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데요? 이 거래, 그렇죠? 송금, 기업과 기업 사이의 거래를 통해서 돈이 자연스럽게 송금되는 형태. 그러면 그런 회사를 만들려면 사람도 있어야 되고 건물도 있어야 되고 뭐 등기부 이런 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네,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필요 없습니다. 회사는 뭐만 있으면 된다? 예, 서류만 있으면 되죠. 서류만. 회사가 존재한다는 서류만 있으면 법인이 설립이 되죠. 이렇게 서류만 있으면 되는 회사를 만듭니다. 그 회사를 우리가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죠. 페이퍼 컴퍼니. 그 페이퍼 컴퍼니를 이런 조세 회피 지역에 만들어 놓고요. 그곳에 그 기업과 거래하는 것처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돈이 흘러서 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돈이 흘러 들어오게 되면 법인들 만들게 되면 그만큼 금융도 활성화가 될 것이고 거래도 활성화가 될 것이고 수수료도 커질 것이니까 그 지역은 굴뚝이 없는 엄청난 굴뚝이 없어서 생산은 필요 없지만 또 어떻게 보면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전 세계 국가들이 어떤 특정 지역, 어떤 섬나라의 특정 지역에 조세 회피 지역을 선언합니다. 여기는 세금이 없어요. 오세요. 뭐 돈에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습니까? 그냥 돈은 돈이죠. 들어오세요. 하니까 조세 회피 지역으로 엄청난 기업들의 비자금 내지는 여유자금들 또는 마약 판돈 또는 무기 판돈 좀 빼돌린 돈 이런 돈들이 막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는 뭐 좋지 않은지 그 판단하기보다는 금융, 기업, 경영에 있어서는 수익의 창출이 충분히 되겠죠. 그런 지역을 바로 조세 회피 지역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그런 지역에 만드는 회사를 페이퍼 컴퍼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A4 만드는 AA 한솔제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회사가 있는데 이름만 명목상에 있는데 회사는 어디에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변호사 사무실 캐비넷이에요. 회계사 사무실 캐비넷이에요. 그 얘기는 그 회사를 만들었는데 무엇만 있다? 법인의 법적 성격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인이 생겼으니까 통장도 만들 수 있고 법인이 생겼으니까 거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법인이 생겼으니까 수익 창출도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조세 회피 지역 페이퍼 컴퍼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